어머니, 그 손으로 우리 식탁을 만지시면 안 돼요. 시골에서 오신 거잖아요. 며느리야, 내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 잘못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어머니, 그 손으로 우리 식탁을 만지시면 안 돼요. 시골에서 오신 거잖아요. 며느리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거냐? 잘못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낡은 보자기에 정성껏 쌓은 음식 꾸러미가 송파구 아파트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흩어져 있었다. 이른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 밤, 72살 박정임은 아들 집 거실 한켠에 등을 웅크린 채 앉아 온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평생을 경기도 이천의 흙과 불꽃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었다. 남편 오재봉과 나란히 도자기 공방을 일구며 손바닥이 갈라지고 손목이 시려도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아들 한 명을 서울대학까지 보냈고 며느리 들어올 때 전세금도 대줬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새 아파트 계약금은 이천 공방 부지 절반을 팔아서 마련했다. 그게 불과 4년 전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아들 오민준의 3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며느리 서지연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같이 저녁 한번 먹자고. 정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천 5일장에서 제일 좋은 돼지 앞다리를 샀다. 된장찌개에 넣을 직접 띄운 메주도 봉투에 단단히 눌러 담았다. 남편 오재봉은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무거운 보온병에 직접 끓인 사골 국물을 가득 채워 넣으며 실실 웃었다. 임자, 우리 민준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지? 된장찌개에 사골 국물이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했잖아.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올라탔다. 오재봉의 무릎은 연골이 닳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소리가 났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박정임의 오른쪽 어깨는 수십 년간 도자기 물레를 돌린 탓에 내내 저렸지만 보자기 끈을 더 단단히 쥐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봄비가 굵어지기 시작했다. 두 노인이 처마 하나 없는 단지 길을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걸었다. 동호수를 찾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겨우 동 앞에 섰을 때 정임의 머리카락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 서지연이 집안에서 실내화를 끌며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인사는 없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두 노인을 위아래로 훑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비 맞고 오셨어요? 그 상태로 들어오시면 바닥 다 젖는데. 정임은 웃으려 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전에 며느리의 다음 말이 먼저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저희 지금 유기농이랑 무항생제만 먹거든요. 시장 고기는 좀 곤란해요. 오재봉이 들고 온 보온병을 받지 않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현관 벽에 달린 손 세정제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들어오시기 전에 손 좀 씻으시고요. 박정임은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것처럼 섰다. 비에 젖은 몸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아들 민주는 거실에서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모가 왔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정임과 재봉 앞에는 며느리가 시켜놓은 배달 음식만 놓였다. 정임이 싸온 된장찌개는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다. 메주 봉투는 서지연이 손끝으로 집어들더니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베란다 바깥 공간에 내놨다. 냄새가 너무 심해요. 밥상머리에서 며느리는 시종일관 아들과만 이야기했다. 노부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숨만 쉬었다. 12살 손녀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온 줄 알면서도 저녁을 치우고 난 뒤 서지연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세요. 내일 저 오전에 일이 있어서요. 자고 가라는 말이지만 어서 가라는 말이었다. 정임은 조용히 알겠다고 했다. 그날 밤 노부부에게 내준 곳은 거실 소파였다. 이불 하나를 꺼내주고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넓은 거실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오재봉은 솜이 다 꺼진 겉옷을 그대로 걸치고 소파 끝에 기댔다. 정임은 그 옆에 반듯하게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였다. 안방에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벽이 생각보다 얇았다. 오빠, 내일 아침에 부모님 일찍 내려보내. 나 진짜 숨 막혀. 알았어. 첫 버스 태워보낼게.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오시는 건 좀 조절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오재봉의 손이 정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두 손이 다 차가웠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가슴 깊숙한 곳이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새벽 3시 반이었다. 박정임이 먼저 일어났다. 오재봉도 자지 않았다.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겼다. 비에 젖었다 마른 보자기를 다시 쌌다. 며느리가 베란다에 내놓은 메주 봉투도 말없이 챙겼다. 배달 음식 그릇 옆에 쪼그려 박혀있던 사골 보온병도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들 민준이 안방 문을 삐끗 열고 내다봤다. 잠결인지 일부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봤다. 무거운 짐을 들고 조용히 나가려는 두 노인을. 그러면서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정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5초쯤 됐을까? 아들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문이 닫혔다. 새벽 빗속을 두 노인은 말없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지며 길 위로 쏟아졌다. 오재봉은 무거운 보온병을 두 손에 들고 절뚝이며 걸었다. 무릎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다. 정임은 그 옆에서 보자기를 어깨에 걸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걸음을 옮겼다. 잠실 방향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다. 첫 차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오재봉이 먼저 말했다. 임자,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소.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못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키운 거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이천에서 여기까지 들고 온 사골 국물이 담긴 보온병이 벤치 발치에 놓여 있었다.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보온병 뚜껑 틈으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임이 그 보온병을 무릎 위로 끌어올렸다. 두 손으로 꼭 안았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영감, 오늘부터 우리 둘이만 삽시다. 오재봉이 굵은 손으로 정임의 손을 감쌌다. 그럽시다, 임자. 이제 우리 둘이 우리 인생 삽시다. 이천행 첫차 버스가 들어섰다. 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동안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보온병을 두 손으로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박정임은 마음 한켠에 자물쇠를 채웠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문을, 평생 열어두었던 그 문을, 소리도 없이 아주 단단하게. 이천으로 돌아온 뒤 며칠을 두 사람은 공방 문을 닫고 지냈다. 물레도 돌리지 않았다. 가마에 불도 지피지 않았다. 정임은 대청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오재봉은 말없이 마당 구석 텃밭에 잡초만 뽑았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공방 한켠에 쌓아둔 오래된 서류 봉투를 정리하다가 정임의 손이 멈췄다. 27년 전 남편 몰래 이름으로만 등기해둔 땅 문서였다. 공방 옆 자투리 부지, 400평짜리 잡종지.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땅이었다. 워낙 외진 곳이라 값도 안 나온다고 했다. 오재봉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별 가치 없는 땅으로 여기고 잊고 지냈다. 봉투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는데 함께 들어있던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천시 도시개발과에서 보낸 우편물 안내문이었다. 수령하지 않은 내용 증명 안내였다. 정임은 다음날 아침 이천시청으로 향했다. 이천시 도시개발과 창구 앞에 섰을 때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 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직원이 돌아왔을 때 옆에 과장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였다. 두 사람이 정임 앞에 앉으며 말했다. 박정임 선생님 되시죠? 저희가 3번 우편을 보냈는데 수령이 안 되셔서요. 직접 오셔서 잘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순환철도 이천 구간 개발 예정지. 정임 명의의 이천 공방 인근 400평 잡종지가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협의 보상 기준으로 산정하면 28억 원입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8억. 입속에서 그 숫자를 두어 번 굴렸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벚꽃이 한창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당 평상에 앉았다. 오재봉이 텃밭에서 상추를 솎아내다가 정임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임자, 무슨 일 있소? 정임은 말없이 서류를 건넸다. 오재봉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재봉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하늘이 우리 버리지 않았구려. 그날 밤 두 노인은 공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어둑해지는 마당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28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정임은 가만히 두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다. 수십 년간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불을 지핀 손. 서지연이 더럽다고 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 손에 28억짜리 땅 문서가 들려 있었다. 정임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며칠 후
정임은 이천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무사를 찾아갔다. 보상금 처리 절차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아들 오민준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 상담이었다. 폐륜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그리고 재산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상속 관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더불어 유류분 대비, 생전 처분 방식도 함께 설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 무렵 이천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다. 광역철도 보상 대상자 중 일부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천 도자기 거리에서 30년을 지킨 공방 할머니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 중 하나가 서울 송파구에 있었다. 이천 신문 기사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다. 오재봉이 마당에서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던 늦은 오후였다. 공방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다. 낯선 차가 아니었다. 아들 오민준의 차였다. 정임은 나무 마루에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마음 어디에도 놀람이 없었다.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옆에 서지연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차림새가 말끔했다. 들어오면서 서지연이 꽃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다.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민준이 마루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신문 봤어. 이천철도 개발 보상 이야기. 우리 공방 옆 땅이 그 구역에 들어간다던데. 정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재봉이 가마 쪽에서 걸어왔다. 재봉이 두 사람을 보고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사실 저희 요즘 좀 힘들어. 지연이 친정 쪽 사업이 어려워져서 우리 쪽으로 영향이 왔거든.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서지연이 두 손을 모으며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제가 그날 정말 너무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용서해 주시면 이제 정말 잘 모실게요. 마당에 침묵이 깔렸다. 정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서지연의 꽃바구니를 바라봤다가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을 보는데 새벽 3시 반 거실에서 안방 문을 삐끗 열고 내다보던 그 눈과 같았다. 민준아. 아들이 눈을 들었다. 내 아버지 손이 더럽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지연이가 그랬잖냐. 그리고 너도 그날 새벽에 엄마를 첫 차 태워보내라 했지. 엄마, 그건 제가. 정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나 할 말 있으니까 들어라. 정임은 공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봉투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 보이지 않았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내가 알 것 같으니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이미 결정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설마. 나는 이 보상금으로 이천에 장학재단을 만들 거다. 공방 이름으로. 내 할머니 이름 따서 아이들 학비를 돕는 재단. 서지연이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힘들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정임이 서지연을 바라봤다. 너 그날 내 손에 방향제 뿌렸지. 내 몸에 냄새 난다고.
서지연이 눈을 피했다. 나는 그날 이후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오재봉이 가마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핏줄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이러는 부모가 어딨어? 정임이 돌아섰다. 민준아, 나는 30년 동안 자식한테 내 모든 것을 줬다. 땅도 팔았고, 공방도 팔았고,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일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더러운 손이라는 소리였어. 마당에 바람이 불었다. 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살 거다. 너한테 설명할 의무 없어. 두 사람은 그렇게 공방 마당에 서 있었다. 꽃바구니는 대문 옆에 놓인 채였다. 민준과 서지연이 돌아간 뒤 마당이 고요해졌다. 오재봉이 가마불을 낮추고 정임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녁 해가 이천 들판 위로 낮게 깔리며 마당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임자, 잘했소. 오재봉이 먼저 말했다. 정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2달 뒤였다.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아침, 정임과 재봉은 이천 시내 법무법인에 나란히 앉았다. 서류 하나에 서명했다. 아들 오민준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생전처분 설계 문서였다. 서명이 끝나고 나서도 정임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이천 도자기 거리 한켠에 있는 작은 사무소에서 재단 설립 서류가 접수됐다. 재단 이름은 정복 장학재단이었다. 정임의 어머니 이름 이정복. 평생 배우지 못한 채 딸 하나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 설립 취지서에 정임이 직접 썼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아이들 곁에 제 어머니의 이름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천 지역 2곳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첫 해에 17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보내온 편지가 정임의 손에 들어왔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개근했어요. 감사해요. 정임은 그 편지를 공방 가마 위 선반에 올려두었다. 그 무렵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임은 받지 않았다. 오재봉도 받지 않았다. 3번, 5번, 10번. 번호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보상금 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두 노인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천 공방을 20년째 함께 지키던 제자에게 공방을 맡겼다. 짐은 가볍게 쌌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오재봉이 탑승권을 2장 들고 서 있었다. 스위스행이었다. 알프스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이름이었다. 영감, 우리 진짜 가는 거요? 가야지요, 임자. 이제 우리 차례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구름을 뚫고 올라서는 순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발 아래로 서울이 작아졌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가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정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얗고 넓은 하늘만 가득했다. 정임은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마디 굵은 두 손. 흙과 불꽃 속에서 30년을 살아온 손. 더럽다고 했던 그 손. 그 손이 이제 알프스로 가고 있었다.
오재봉이 옆에서 그 손을 슬며시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천에서는 그의 가을 정복 장학재단 첫 번째 시상식이 조용히 열렸다. 작은 강당이었다. 17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모였다. 재단 이사장 이름은 박정임. 하지만 정임은 그날 이천에 없었다. 스위스 어딘가에서 오재봉과 나란히 알프스를 걷고 있었다. 강당 한편에 놓인 꽃다발 곁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임이 미리 써두고 간 것이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부디 그 세상으로 멀리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세상에는 피를 나눠도 남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평생 곁에 남는 사람이 있다. 박정임은 그걸 72살에 배웠다. 더럽다고 했던 손으로 28억을 쥐고 그 돈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건네고 남편 손을 잡고 알프스를 걸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서러워도 결국 바르게 살아온 사람 곁에는 하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